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말. 이 나이에야 그 뜻을 뼈저리게 알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저는 평생 장사만 하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추운 새벽, 얼어붙은 손으로 채소 박스를 나르며 단 한 번도 제 꿈을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아들 하나, 그 길만 바라봤죠. 남편은 병들고 저는 하루 3시간도 못 자며 시장 바닥에서 제 청춘을 전부 쏟아부었습니다. 그 덕에 아들은 의사가 되었고 그날만큼은 제 인생이 보상받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 그러니까 제 며느리가 어느 날 제 집을 뒤지고 금반지를 훔쳤습니다. 심지어 제 약을 바꿔치기 하며 이거 먹이면 요양원에 빨리 보낼 수 있겠다고 웃더군요. 그 장면을 CCTV로 본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내 손으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의정부에 살고 있는 68세 최정숙입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말이 요즘처럼 와닿는 때가 있었던가 싶네요. 제게 아들은 평생의 보람이자 삶의 이유였어요. 그런 제게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일이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저는 경기 의정부에서 평생 장사만 하며 살았습니다. 시장 한쪽 구석, 늘 습기 찬 바닥과 고무 매트 위에서 제 청춘이 다 흘러갔어요. 20대 후반에 결혼을 하면서는 행복하기를 바랐고 정말 행복할 줄만 알았습니다. 그때 저는 가난해도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믿었죠. 비록 손에 쥔 건 많지 않았지만 웃음소리가 가득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고 난 뒤 남편의 건강이 조금씩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단순하게 피로가 많이 쌓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밤마다 기침이 심해졌습니다. 밥상 앞에 앉아 있으면 숟가락이 손에서 힘없이 떨어지곤 했어요. 저는 그저 몸살이려니 하고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장사에서 돌아와 문을 열었는데 남편이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그날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내분 각오하셔야 합니다. 백혈병입니다. 순간 귀가 먹먹해지고 온 세상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저희 돈이 없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살려야죠. 병실 복도에 앉아 있는데 옆 병실 아주머니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힘내요. 우리도 다 그렇게 버텨요. 라고 속삭였지만 그 순간엔 그 말이 멀리서 들리는 소리처럼 허공에 흩어지더군요. 갓난쟁이 아들 하나를 품에 안고 그날부터 제 인생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고 남편의 병원비도 벌어야 했습니다. 집에 누워있는 남편과 어린 아기를 남겨둔 채 저는 매일 새벽 4시면 시장 골목에 나갔습니다. 무거운 채소 박스를 한 짐씩 나르고 손끝이 얼어붙어 갈라져 피가 나도 장갑 한 번 살 생각을 못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명절에도 저는 장사판 앞을 지켰습니다. 하루 12시간을 서서 팔고 서서 웃고 서서 견디는 게 제 일상이었죠. 정말 억척같이 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늘 웃으며 아들 대학 보내야죠라고 말했지만 속마음은 그보다 훨씬 간절했습니다. 우리 아들만큼은 절대 저처럼 고생하지 않는 인생을 주고 싶었어요. 그 꿈 하나가 제 몸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노점에서 시작해 어렵게 들어간 가게는 제 희망이었습니다.
비록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비를 맞지 않고 장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죠. 그런데 1년쯤 지났을 때 건물주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이제 장사도 잘 되시니까 월세 2배 올려야겠어요. 그 말 한마디에 숨이 막혔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그 돈을 내면 남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게를 비우던 날 벽에 걸린 시계가 유난히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포장 박스에 물건을 하나씩 넣을 때마다 마치 제 손으로 제 인생을 조금씩 걷어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옆 가게 주인은 어쩌냐 이렇게 좋은 자리를 하고 안타까워했지만 저는 웃는 얼굴로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죠.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또다시 찬바람 맞으며 노점으로 돌아가야 한다니 그 생각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영하 10도의 겨울, 저는 다시 시장 한켠에 자리를 폈습니다. 발밑엔 얼음이 서려 있었고 천막 위엔 서리가 소복이 내려앉았어요. 옆에는 작은 연탄난로 하나를 두고 하루 종일 물건을 팔았습니다. 난로 위 주전자에 기문 바람이 불면 금세 식어버리더군요. 장사가 끝나면 그 난로를 근처 식당에 맡겨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게를 마치면 그 연탄난로를 근처 식당 주인에게 사정해서 맡겨놓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 겨울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혹독한 계절이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집과 병원만 오갔습니다. 일하랴, 집안일하랴, 아들 돌보랴,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쓰러질 뻔했습니다. 병원비가 모자라서 병원비 내려고 장사 끝나고 밤에 청소 일을 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하루에 3시간도 채 못 자고 다음 날 또 시장에 나가야 했죠.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몇 년 동안 병치레를 해서인지 이상하게 크게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편에서는 짐 하나가 덜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하지만 그게 솔직한 제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나쁜 사람이라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현실은 현실이었으니까요. 아들이 초등학교 시절 갑작스러운 고열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하루 종일 장사를 못하고 병원 바닥에 앉아 쪽잠을 잤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엔 오늘 하루 벌이를 못하면 이번 달 월세는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이 떠나질 않았어요. 중학교에 들어간 아들은 공부를 곧잘 했습니다. 시험이 끝날 때마다 받아오는 성적표 한 장이 제 하루의 피로를 싹 씻어줬습니다. 저는 그 성적표를 품에 안고 새벽 장사에 나가 더 힘을 냈습니다. 손님이 끊긴 늦은 오후에도 저는 자리를 지키며 아들 대학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렇게 장사를 하던 중에 외상값을 떼먹고 달아난 거래처도 있었고 겨울 급작스런 한파에 채소가 전부 얼어 손해를 본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무너졌지만 대신 이를 악물고 다음 날 새벽 더 일찍 나왔습니다. 그렇게 모은 피땀 어린 돈으로 저는 결국 아들을 의대에 보냈습니다. 아들도 제 마음을 알았는지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환자 앞에 선 아들을 병원에서 처음 본 날 제 눈에는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세상에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도 의사 아들을 둔 엄마라는 자부심 하나로 저는 벅찼습니다. 제 손이 굳은 살로 덮이고 무릎이 휘어져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옳았다고 믿었고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좁은 방에 혼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서러움이 아니라 끝내 해냈다는 안도였습니다. 아들을 위해 버텨온 세월이 제 몸을 망가뜨렸어도 저는 괜찮았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이 비록 가난하고 고단했어도
아들의 앞길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빛을 아들에게 건네고 싶었습니다. 그 빛이 아들의 인생을 평생 비춰주길 바랐습니다. 아들이 성공한 모습은 저를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여자로 만들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자랑과 행복이 제 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만큼은 제 인생이 보상받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평생 제 손으로 쌓아 올린 삶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 자부심은 제 마지막 남은 힘이자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아들이 웃으며 엄마 덕분이에요라고 말하던 순간 저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어요. 아들이 의사가 된 후 저는 인생이 평탄할 줄 알았어요. 며느리를 처음 만난 날 저는 제일 깔끔하고 좋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금팔찌를 들고 미소를 준비한 채 기다렸죠. 그런데 며느리는 살짝 경직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뭐 드세요? 짧게 묻고는 곧 시선을 그릇으로 돌렸습니다. 저는 낯가림이 심한가 보다 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며느리 집안은 고향이 서울이고 시골 시장에서 평생 장사한 저와는 삶의 환경이 너무 달랐더군요. 그 차이가 우리 대화의 공기를 조금씩 서먹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들은 결혼 후 서울 강남 쪽에 신혼집을 장만했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 아침, 저는 이른 시간부터 전과 나물을 준비했습니다. 소고기 장조림과 갈비찜까지 해놨죠. 며느리가 들어오자 저는 반갑게 맞았지만 그 아이는 무표정하게 상을 후쳐봤습니다. 아, 저희는 요즘 이런 건 잘 안 먹어요. 샐러드 같은 걸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이 서운했지만 저는 웃으며 그래, 다음엔 그렇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마음속 한쪽에서는 서로의 생활 방식이 이렇게 다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며느리가 오는 걸 더 이상 반갑게 기다리지 않게 됐습니다. 괜히 억지로 웃고 서로 불편해하는 시간을 왜 보내야 하나? 차라리 혼자 있는 게 편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명절 전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들끼리 즐겁게 지내라. 나는 괜찮다. 아들도 별말 없이 네 하고 대답은 했지만 그래도 찾아는 오더군요. 그렇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생일이든 제 생일이든 더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들 집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엄마 가끔은 와서 같이 밥 먹어요라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서로 부담 없이 사는 게 좋다. 그리고 나는 가게 일 때문에 바쁘다. 이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조금은 서운해한다는 건 그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내가 생활비 보내드릴게요. 가게는 이제 그만하세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제 손으로 벌어서 제 입에 넣는 것이 자존심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다음 날도 새벽 어둠을 뚫고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장바구니를 손에 들고 몸은 힘들어도 장사는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애써 거리를 두며 지냈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시간이 지나면 며느리와 조금은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 작은 기대가 손주의 돌잔치 날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날 저는 아기 돌반지를 준비했습니다. 조그만 상자에 넣고 포장지 위에 리본까지 달았습니다. 이걸 보면 며느리도 내 마음을 알겠지. 설레는 마음으로 잔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돌잔치장은 북적였고 사람들은 카메라를 들고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아기 옆에 서서 사진을 찍으려 앞으로 나섰지만 이미 자리는 다 차 있었습니다.
구석 의자에 앉아 먼발치에서 웃고 있었는데 그제야 아들이 저를 찾았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여기 와서 같이 찍어요. 그렇게 겨우 사진 한 장 찍었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거리를 좁히려 해도 벽은 더 높아졌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괜히 그런 생각 드는지 모르겠는데 애 엄마가 나를 좀 멀리하는 것 같아. 아들은 짧게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요즘 세대는 다들 시댁 식구 불편해해요. 그 말에 더는 제 마음을 설명할 필요도 할 수도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제 몸이 서서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오래 서 있기가 힘들었고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가끔은 집안일을 하다가 숨이 턱 막혀 손잡이를 붙잡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아들이 종합병원으로 옮긴 뒤로 저는 더더욱 보기 힘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바쁘다며 자주 오지 않았지만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연락 오는 것도 드물어요. 처음엔 병원 일이 많아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 무렵 제 몸은 점점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가게에서 서성이다 허리가 갑자기 끊어질 듯 아팠고 무릎이 시큰거려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었어요. 약국에서 약을 사 먹으면 나아질 줄 알았지만 통증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밤에 자다 허리에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올라오면 숨조차 쉬기 힘들었어요. 이럴 때 아들이 옆에 있었다면 병원이라도 같이 가줬을까 싶더군요. 문득 전화기를 잡았다가도 바쁘다는 대답이 들릴 것 같아 내려놓았어요. 며느리에게 연락해 볼까 했지만 냉정한 목소리가 떠올라 손끝이 굳었습니다. 결국 저는 가까운 정형외과에 혼자 갔어요. 진료를 받은 의사는 MRI를 찍어보자고 했습니다. 하얀 검사실에 누워 기계 소리를 들으며 제 인생이 이제 스스로를 챙겨야 하는 시기로 접어들었다는 걸 실감했어요. 검사 결과 디스크와 무릎 관절염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당장 수술까지는 아니지만 오래 서 있지 말고 무거운 걸 들지 말라는 말이 내려졌어요. 안 그러면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게 제 생계와 직결된 일이니 쉽게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가게로 나갔고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일했어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며 허리를 펴려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쉬다 일어났어요. 제가 아프고 나서 며느리가 간혹 들르긴 했지만 그 표정은 늘 어두웠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연세도 있으니까 요양원 생각해 보셔야죠. 며느리의 그 한마디는 제 귀를 찌르는 송곳이었습니다. 평생 밥을 지어주고 옷을 꿰매고 뼈마디가 부서져라 장사했던 세월이 단 한 줄로 요약되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요양원으로 가는 존재. 그 말은 제 남은 날들을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은 바람마저 미리 부정해버리는 선고 같았습니다. 제 존재가 이 집에선 이미 언젠가 치워야 할 짐이 된 것 같았고 그 인식이 가슴을 서서히 파고들었습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혼자 밥을 먹다 보니 집이 유난히 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굳은 살로 덮인 손바닥이 제 인생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 손으로 수천 번 물건을 들고 내렸고 시장에서 하루 종일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손은 며느리에게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제 마음속에 작은 결심이 싹 텄습니다. 이제는 혼자 사는 삶을 살아야겠다고요. 평생 세운 제 삶이 무너지는 걸 더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결심은
서서히 제 삶의 방향을 바꾸는 불씨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혼자 살아야 한다는 현실을 냉정히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며 서 있는 제 모습이 스스로 초라해 보였어요. 아플 때 잠깐이라도 병원에 데려다 줄 사람이 있을까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생각해 보니 저처럼 가게를 하며 사는 동갑내기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도 자식이 멀리 살아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며느리 관계에서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서로 아플 때 연락하자고 약속했어요. 그 속에서 저도 조금은 마음을 내려놓고 현실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리고 은행 통장을 정리하고 쓰지 않는 물건을 팔아 현금을 모았어요. 비상금을 따로 챙겨놓고 제 이름으로만 계약된 보험도 새로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고요와 적막이 너무 싫어지더군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와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집안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양이를 들였습니다. 작고 까만 녀석이 제 무릎 위로 올라와 골골거릴 때면 사람에게서 느끼지 못한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그 아이가 제 하루를 견디게 해주는 유일한 위로였어요. 하지만 집이 점점 어지러워지고 밖에 나가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진 않을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작은 CCTV를 설치했습니다. 처음엔 고양이 때문에 설치했지만 사실은 제 마음 한구석에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불안감이 더 컸습니다. 통신사 제가 집에서 쓰러지면 바로 신고를 할 수도 있는 수단이기도 했고요. CCTV 화면을 휴대폰으로 들여다보며 비어있는 거실과 주방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아들한테 기대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간단한 인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요즘 괜찮으세요? 라는 말에 저는 잠시 숨을 삼켰습니다. 그동안 쌓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응 괜찮다라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제 목소리 속에 담긴 허전함을 아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아들에게 기댈 수 없다는 결심은 맞았지만 그 결심이 이렇게까지 쓰라릴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다시 제 마음을 단단히 묶었어요. 아플 때 곁에 있어줄 사람은 결국 저 자신뿐이라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눈을 떴지만 몸이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허리가 부러진 듯 숨을 들이쉴 때마다 허리 깊은 곳에서 통증이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손끝을 겨우 움직여 휴대폰을 잡아 친구 번호를 눌렀어요. 나 움직일 수가 없어. 좀 도와줘라는 제 목소리가 제 귀에도 낯설게 떨렸습니다. 친구는 놀라서 곧바로 집으로 달려왔고 문을 열자마자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부축하는 손길에 의지해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는 MRI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파열됐습니다. 더 미루면 하반신 마비가 올 수 있어요. 순간 숨이 막히는 듯했고 귀가 멍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심장약을 오래 복용해 왔기에 수술을 당장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심장 상태를 먼저 안정시키고 나서야 수술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한 달 정도는 입원하면서 수술 준비를 해야 합니다라는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입원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허겁지겁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그냥 제가 있는 병원으로 옮겨요. 거기가 시설도 좋고 제가 더 잘 챙길 수 있어요. 그 말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내 일만으로도 바쁜데 엄마까지 신경 쓰면 힘들잖니. 여기서 그냥 치료받을게. 아들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이후로
바쁜 와중에도 병원에 자주 들렀습니다. 점심시간을 쪼개어 와서 제 손을 잡고 안부를 묻고는 금세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입원했을 때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과일과 음료를 놓으며 어머니, 얼른 나으셔야죠 하고 미소를 지었지만 그 웃음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알림을 확인하느라 시선을 자주 피했고 대화는 몇 분 만에 끝났습니다. 저는 그래도 바쁜데 일부러 왔구나 하며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정을 느끼긴 어려웠습니다. 친구가 대신 가게를 봐주기로 했지만 입원하면서 가장 먼저 고향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료가 떨어지고 돌봐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입원해야 해서 그러는데 고향이 일단 어디 좀 맡겨줄래? 며느리는 밝게 웃으며 저도 고양이 키우니까 걱정 마세요. 다녀올게요라고 말했어요. 입원 사흘째 병실 침대에 누운 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 집 CCTV 앱을 켰습니다. 처음엔 고양이가 사료를 먹는 평온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친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성큼 들어온 둘의 표정은 가벼웠습니다. 며느리는 코트를 벗으며 이 집 생각보다 괜찮네. 뭐 귀한 거 없나? 라고 웃었어요. 며느리는 친구와 함께 서랍을 마구 열고 장롱문을 벌컥벌컥 열었습니다. 서랍까지 다 뒤지고 장롱 위 상자를 끌어내 귀중품을 찾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금반지 아니야? 친구가 말하자 며느리는 그것을 순식간에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가더니 제 영양제 통을 열어 알약을 다른 통으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입에서 얼어붙은 제 심장을 찌르는 말이 나왔어요. 이거 먹이면 기운이 더 빨리 빠질 거야. 그러면 요양원에 빨리 보낼 수 있겠네. 그 말에 친구가 킥킥 웃었고 며느리도 마치 농담처럼 따라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 귀를 칼처럼 베고 지나갔습니다. 제 심장이 쪼여들고 숨이 막혔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휴대폰을 부여잡은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화면 속에서 제 집이, 제 삶이, 제 존재가 함부로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CCTV를 확인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냉장고 문을 열어 음식들을 마구 꺼내가며 이건 가져가자라고도 했고 심지어 제 통장 서류를 들고 이것만 손에 넣으면 진짜 편해지겠다라는 말을 뱉는 장면도 봤어요. 병실 천장이 빙빙 돌았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절망, 그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배신감이 온몸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그리고 제 손으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한참을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습니다. 허리 통증이 잦아들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 고통은 그보다 훨씬 깊고 날카로웠습니다. 눈을 감으면 며느리의 표정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CCTV 속 며느리의 행동이 제 머릿속을 다시 가득 채웠습니다. 집을 뒤지고 도장과 통장을 만지작거리던 그 손길이 불쾌하게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분노가 가슴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숨이 막히는 듯 했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니다. 지금은 참아야 한다. 스스로에게 수십 번을 말했어요. 지금은 건강부터 챙기는 게 먼저라는 걸 알았습니다. 무너진 몸을 바로 세워야만 무너진 삶도 세울 수 있다는 생각이 저를 붙들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퇴원 후
아들과 며느리를 직접 마주 앉혀 모든 걸 이야기하겠다고요. 하지만 막연히 맞서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억울한 일을 그냥 참고 넘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이번엔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제 삶 전체가 걸려 있는 일이었어요. 이 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고민하던 중 시장 구석에 자리한 변호사 사무실이 떠올랐습니다. 몇 년 동안 장사를 하며 그 앞을 수십 번도 더 지나쳤지만 한 번도 발을 들인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변호사는 제 가게에 가끔 들렀기에 안면은 있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그곳이 제게 유일한 구명줄처럼 느껴졌습니다. 퇴원 당일 친구에게 부탁해 차를 타고 시장 앞에 내렸고 천천히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인상의 변호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허리를 부여잡은 채로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른 뒤 휴대폰 속 CCTV 영상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날 며느리의 행동이 다 찍혀 있는 것이었죠. 변호사는 한참 동안 영상을 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어머니, 지금 당장 움직이지 마세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왜요? 지금이라도 경찰에 가면 안 됩니까? 변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합니다. 지금 가진 것만으론 부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반드시 발뺌할 겁니다. 그 말이 제 귀에 콕 박혔습니다. 그래, 이번엔 그들이 절대 빠져나갈 구멍을 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몇 가지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CCTV 영상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며느리가 무단으로 들어온 횟수와 시간을 꼼꼼히 기록하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집에 와서 이 계획을 머릿속에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미리 가방에 준비한 USB를 꺼내 쥐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변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 휴대폰을 연결해 사진, 영상을 컴퓨터로 백업했습니다. 모든 자료를 USB에 저장한 뒤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바로 행동하셔야 합니다. 모든 건 어머니 손에 있습니다. 퇴원한 지 이틀째 되는 날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 마음속에는 며느리의 얼굴과 CCTV 속 장면이 수십 번도 넘게 재생되고 있었어요. 밤에 눈을 감으면 그날 밤 며느리의 행동이 그리고 그 말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려 숨이 막히는 순간도 있었지만 오늘은 결판을 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좀 시간 내라. 중요한 얘기가 있다. 아들은 다소 경계하는 듯 무슨 일인데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짧게 잘라 말했습니다. 와서 보면 안다. 그 한마디로도 제 목소리가 얼마나 냉정해졌는지 저 자신이 놀랄 정도였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들렸어요. 아들은 평소와 다르게 눈치를 보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말없이 핸드폰 어플을 실행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CCTV 영상이 재생되었고 아들의 눈이 커지더니 순간적으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뭐예요, 엄마? 그 물음 속에는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뭔가 잘못 본 거라는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내다. 내 집에서 일어난 일이다. 아들은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다음 영상을 봤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얼굴빛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손끝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며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이거 진짜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거짓이길 바랐다. 하지만 이건 내가 직접 보고 직접 저장한 거다.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는 참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알든 모르든 네 아내는 날 죽이려고 했다. 내 재산을 훔치고 내 몸을 해치려고 했다. 그게 네 눈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냐? 아들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숨을 고르려고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다시 화면을 보았고 거기엔 며느리가 웃으며 제 집을 뒤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한참 후 아들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느리지만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이 여자를 지킬 건지 엄마를 지킬 건지. 하지만 나를 무시하고 내 인생을 짓밟은 사람을 난 절대 용서 안 한다.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들은 무엇인가 말하려다 멈추고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간 좀 주세요, 제발.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시간은 줄 수 있다. 하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 거실 안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현관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저는 USB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그 차가운 감촉이 제 마음속 분노를 더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물증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 생존과 존엄을 지키는 무기였고 앞으로 제가 걸어갈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운전대 위에 올린 그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강한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턱은 돌덩이처럼 굳게 다물어져 있었고 숨소리마저 거칠고 불규칙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방금 전 제 집에서 본 그 충격적인 영상이 수십 번씩 반복 재생되고 있었어요. 도장을 움켜쥐고 통장과 인감을 재빠르게 챙기는 동작들이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졌어요. 그리고 약통을 들고 누군가와 웃으며 주고받던 그 짧지만 끔찍한 대화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이거 먹이면 요양원 빨리 보낼 수 있대라는 그 말이 심장을 송곳으로 찌르듯 아팠어요. 그 단어들이 마치 붉은 글씨처럼 시야에 깊숙이 박혀서 아무리 애써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차 안의 정적은 마치 무덤 속 같았고 그의 분노만이 조용히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집 앞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핸들을 붙잡은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마침내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 문을 열었을 때 거실에서는 TV 소리가 평온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다리를 편안하게 꼬고 소파에 앉아 과자를 바스락거리며 먹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자 습관적으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오늘 벌써 왔어요? 그 말이 마치 깃털처럼 가볍게 공기 속으로 흘러갔어요. 그러나 아들의 굳어진 표정과 차가운 눈빛을 보자 얼굴이 서서히 경직되기 시작했습니다. 미묘하지만 날카로운 경계심이 얼굴 위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졌어요. 아들은 신발을 벗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거실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우리 지금 당장 얘기 좀 해야겠어. 갑자기 무슨 얘기요? 며느리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소파 옆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그러나 손끝이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하지만 분명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단 한순간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아들은 그 작은 동요와 미묘한 불안감을 예리하게 포착해냈습니다.
내가 오늘 엄마 집 CCTV 영상에서 본 사람, 그게 당신 맞지? 그 질문은 마치 칼날처럼 공기를 갈라놓았습니다. 며느리는 억울하다는 듯 고개를 좌우로 빠르게 저었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무슨 영상요? 그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조급함과 불안이 미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고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던졌어요. 플라스틱이 나무 표면에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리며 날카롭게 퍼져나갔습니다. 당신이 엄마 집 서랍을 뒤지고 금반지, 도장, 통장까지 다 챙기는 거. 목소리가 점점 더 거칠고 격앙되어 갔어요. 그리고 약을 바꿔치기 하면서 요양원에 일찍 보낼 수 있다는 말. 이거 먹이면 요양원에 빨리 보낼 수 있다고 한 말. 아들의 분노가 거실 공기 속에서 폭탄처럼 터져나왔어요. 며느리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며느리 눈동자가 초점을 잃은 채 빠르게 이리저리 움직이며 도망갈 구멍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어요. 그건 정말 오해예요. 며느리 입에서 나온 변명은 떨리고 약했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이미 차가운 얼음처럼 굳어져 있었어요. 오해라고? 내가 이 눈으로 직접 봤고 이 귀로 직접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오해야?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어요. 며느리는 입술을 바들바들 떨며 깨물면서 간신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 목소리는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불안하게 떨렸어요. 아들은 며느리를 향해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 말을 한 순간, 그리고 엄마 집에서 도둑질을 한 순간, 당신은 이미 선을 넘어버린 거야. 며느리의 얼굴 표정이 일그러지며 마침내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몰라.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고 견뎠는지. 며느리의 외침이 거실 천장까지 울려 퍼졌어요.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날 진짜 며느리로 생각하신 적이 없었어. 그 울분 섞인 절규가 공기를 찢으며 터져나왔습니다. 아들의 숨소리가 더욱 거칠고 격렬하게 몰아쉬어졌어요. 그래서 그 약이 답이었냐? 그리고 당신이 엄마한테 찾아가길 해. 명절이며 생신날 전화드린 적이 있어? 엄마가 뭘 힘들게 했다는 거야. 며느리는 더 이상 그의 시선을 직시할 수 없어 고개를 돌리며 시선을 피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며느리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한 짓이 살인미수라는 걸 알고 있어? 목소리는 냉정하고 단호했어요. 며느리의 어깨가 작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정말 그럴 생각 없었어요. 생각이 없었다고? 그렇다고 용서를 할 수 있을까? 아들의 숨소리가 거칠게 흔들리며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분노를 애써 억누르고 있었어요. 시선은 여전히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믿기 어려운 현실과 깊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며느리는 그 날카로운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내가 한 짓이 어떤 결과를 낳을 뻔했는지 알아? 목소리는 낮게 깔리면서도 강렬한 분노를 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이 부자연스럽게 꿈틀거리며 마른 침을 삼켰어요. 그건 정말 그 정도까지 하려던 건 아니에요.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어딘가 변명의 냄새가 났습니다. 아들의 입가가 서늘하고 비꼬듯이 비틀렸어요. 아니, 그럼 뭐야. 그냥 장난이었단 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세상 어디에 그런 장난이 있냐고? 아들은 잠시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려 애썼어요. 그리고 한 손을 재킷 안쪽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차갑게 반짝이는 하얀 명함 한 장이 그의 손끝에서 나타났어요. 이거 오늘 받은 거야. 그 명함에는 법무법인 해인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시선이 본능적으로 그 명함으로 향했어요. 며느리의 눈동자 속에 불안과 공포가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당신 설마. 며느리의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아들이 차갑게 말을 끊었어요. 그래, 증거 다 모았어. 그의 목소리는 마치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USB 안에 당시이 한 짓, 다인이 한 말, 전부 다 들어있어. 아들의 또 다른 손에서 작은 검은색 USB가 나타났어요. 이걸 경찰서에 제출하면 당신 완전히 끝이야. 그 마지막 경고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무겁게 거실 공기를 짓눌렀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심하게 떨리며 무릎 위에서 불안하게 꼬였어요. 우리 정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거의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아들은 차갑고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렇게까지 만든 건 바로 너야. 며느리는 눈을 꽉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당신 알아? 내가 그동안 처갓집 사업이 안 될 때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아들의 말에는 배신감과 허탈함이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한텐 정작 소홀했지만 당신 집에는 있는 힘껏 다 보탰잖아. 그 고백은 마치 자신에 대한 자책이기도 했어요. 며느리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나도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당신이 돈은 정말 많이 벌어다 줬지만 친정에서 계속 돈을 요구했어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변명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그게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해도 되는 이유가 돼? 그의 목소리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어요. 그러다가 마치 마지막 카드를 꺼내듯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어머니 집 그거 팔면 돈이 꽤 많이 나오잖아요. 아들의 눈빛이 번개처럼 번쩍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또 내 친정 도와주자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차가웠어요.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도와주면 돼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간절한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어 올렸어요. 그의 얼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배신감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가 마지막이라고 한 게 도대체 몇 번이었는지 나도 기억이 안 난다. 그 말은 무겁고 절망적으로 거실에 떨어졌어요. 우리 엄마 집은 엄마의 마지막 남은 삶 전부야. 아들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더 이상 며느리의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무거운 발걸음으로 거실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식으로 얘기하자. 그 말이 끝나자 거실에는 오직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깊숙이 떨군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완전히 감싸 쥔 채 소리 없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어깨가 격렬하게 떨리며 후회와 절망의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거실 한켠의 벽시계만이 째깍째깍 무심하게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아들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를 통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얼굴을 감싼 채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거실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시계 바늘은 여전히 무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흐느낌만이 적막한 거실을 채우고 있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며느리는 마침내 자신이 선택한 길의 끝에 서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법적 절차를 통해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미 예견된 것과 다르지 않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지만 며느리는 약속했던 시간에 변호사 사무실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사무실 로비에서 1시간을 넘게 기다리며 계속 시계를 확인했어요. 얼굴에는 불안과 분노가 교차하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며느리의 번호를 눌렀어요. 벨소리가 길게 울렸지만 며느리는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다시 걸어봤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그 순간 아들의 눈빛이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지며 마지막 결심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아들은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곧장 지갑에서 USB를 꺼내 재킷 주머니 깊숙이 넣었어요.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경찰서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경찰서 정문을 들어서는 아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어요. 민원 창구 앞에 선 아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단호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 자료 중요한 증거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말이 조용하지만 무겁게 창구 직원과의 사이 공기를 갈라놓았어요. 담당 형사는 USB를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컴퓨터에 연결의 내용을 천천히 확인했습니다. 영상과 문자 메시지를 본 형사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져 갔어요. 이것은 명백한 살인미수 사건입니다. 형사의 말이 차갑고 무겁게 떨어졌어요. 곧이어 며느리에게 즉시 출석을 요청하는 전화가 걸렸습니다. 며느리는 한참 후에야 떨리고 불안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나가겠습니다. 며느리의 대답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는 경찰서 조사실의 차가운 의자에 초라하게 앉아 있었어요. 형사가 차분하고 정중하게 질문을 던졌지만 며느리의 얼굴에는 이미 깊은 체념이 진하게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 모든 것이 제가 한 짓입니다. 그 고백이 마치 길고 무거운 한숨처럼 며느리의 입에서 흘러나왔어요. 그 말은 한순간에 지나갔지만 조사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무겁고 충격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조사가 모두 끝난 뒤 며느리는 완전히 풀어진 어깨로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며느리의 뒷모습은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쓸쓸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일찍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제 집 현관 앞에 나타났어요. 아들과 손주가 제 집에 왔기 때문에 아마 아들 집에 갔다가 온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아버지와 친정 어머니가 분노에 찬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문이 열리자마자 날카롭고 공격적인 목소리로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 정도 일 가지고 우리 딸을 경찰에 신고까지 한다고요? 친정 어머니도 지지 않고 두 손을 허리에 얹은 채 거칠게 말했어요. 아니, 집안 식구끼리 그렇게까지 매정하게 하는 게 어디에 있어요? 집안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 딸을 경찰서까지 보내놓고 지금 후회 안 되세요? 아들은 가만히 그들을 응시하며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필사적으로 억눌렀습니다. 그 정도라고 하셨나요? 그 정도가 도둑질의 살인 미수인가요? 그 말이 마침내 아들의 입에서 격렬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친정아버지는 비웃듯이
코웃음을 치며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섰어요. 그건 자네가 너무 오해해서 그런 거지. 우리 딸이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 말에 아들의 심장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증거도 다 있고 본인도 직접 인정했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차갑고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억지스러운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 엄마인데 그렇게 감방에 보내놓고 속이 후련해? 친정 아버지는 여전히 완고하게 고개를 저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참, 요즘 세상 정말 차갑고 매정하네요. 그 말에 아들은 더 이상 이들과 대화를 이어갈 가치나 의미가 전혀 없다고 느꼈어요. 아들은 단호하게 현관문을 닫으며 속으로 깊이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 사람들과 정의나 도덕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닫힌 문 밖에서 그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여전히 웅웅거리며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더 이상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어요.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들에게는 그 무게마저도 감당하고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아들은 거실 소파에 깊숙이 앉으며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천천히 되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며느리의 끔찍한 음모,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하려는 친정 가족들의 뻔뻔함까지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배신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도 가지고 있었어요.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해 줄 것이고 언젠가는 이 모든 아픔도 지나갈 것이라고 아들은 믿었어요. 거실의 정적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재판에 넘겨져 법정에 서게 되었고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을 가득 채우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 순간 방청석에 앉아있던 저는 마치 숨이 멎은 듯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굳게 담은 입술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고개를 숙인 채 수갑이 채워진 손목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형량이 길지 않아 오래 수감되지는 않았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는 복도에서 아들은 제 어깨를 가볍게 감싸며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 목소리 속에는 안도와 미안함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가 감옥에 있는 동안 조용히 이혼 절차를 밟았고 서류 한 장 한 장에 도장을 찍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많은 번민과 고통을 겪는 것 같았어요. 어떤 날은 새벽까지 술잔을 비우며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았고 어떤 날은 제 전화를 받고도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내려진 날, 아들은 법정 문을 나서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제 손을 꼭 잡으며 이제라도 엄마를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고맙고도 서글퍼서 저는 사람들 앞인데도 눈물이 왈칵 터졌습니다. 그 순간까지 저는 제 상처보다도 아들의 지친 얼굴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며느리는 감옥에서 나온 뒤 친정으로 돌아갔고 우리 가족과의 모든 연락을 끊었어요. 휴대전화 번호는 바뀌었고 SNS 계정도 사라졌으며 며느리의 흔적은 우리 삶에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며느리의 그림자가 우리 집 안을 떠난 건 분명 홀가분한 일이었지만 남겨진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 상처는 밤마다 불쑥 찾아와 저를 괴롭혔고 때로는 손주의 웃음마저 가슴을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혼자 직장과 집을 오가며 살다가 어느 날 제게 전화를 걸어 함께 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손주 생각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들의 집으로 들어왔고 어린 손주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작은 손이 제 손을 꼭 잡을 때마다 가슴 깊숙한 곳이 따뜻하게 데워졌습니다. 아이의 손은 놀랍도록 작고 부드러웠고 그 온기는 잃었던 가족의 의미를 다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손주는 엄마의 빈자리를 전혀 모르는 듯 천진하게 웃었지만 가끔 밤에 잠결에 엄마라고 부르는 목소리를 들을 때면 심장이 저며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고 손끝을 통해 전해지는 온기가 우리 둘을 함께 버티게 만들었어요. 집안은 예전과 달리 조용했고 불필요한 긴장과 눈치 보는 시간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 속에는 우리가 치러낸 값비싼 대가가 묻혀 있었어요. 그 대가는 단순히 며느리와의 관계 단절만이 아니라 지난 세월 속에서 무너진 신뢰와 함께 흘린 수많은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은 주말마다 손주를 데리고 공원에 나가 놀아주었고 저는 그 옆에서 멀찍이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는 듯한 위안을 느꼈습니다. 손주가 그네를 타며 하늘을 향해 웃음을 터뜨릴 때 저는 그 순간만큼은 모든 상처가 옅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이런 결말이 아니었어도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저지른 일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었지만 한때는 우리 가족이었던 사람의 몰락을 보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들은 절대 다시는 며느리와 연락하지 않겠다고 했고 저는 그 결심을 존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손주가 자라며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그 말이 우리 모두를 다시 살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걸 느낍니다. 그 짧은 한마디는 지난 시간의 고통을 잠시 잊게 만들었고 저를 하루하루 버티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비록 상처로 시작된 동거였지만 지금의 집안은 따뜻함과 웃음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손주를 깨우고 아들과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식탁 위에는 따뜻한 국과 김치, 그리고 우리가 지켜낸 평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합니다. 다시는 우리 가족이 누군가의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무너지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요. 아들은 제 다짐을 알기라도 하듯 늘 든든하게 제 편에 서 있습니다. 그 믿음은 제게 또 다른 힘이 되었어요.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 존재가 존중받는 집에서 살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 안도감은 지난 세월의 눈물과 아픔 위에 세워진 것이기에 더 소중합니다. 저는 오늘도 손주의 웃음을 들으며 이 평화가 오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손주가 다 자라 이 모든 일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저는 그 아이의 마음속에 따뜻한 할머니의 모습으로 남고 싶어요. 가족이란 피로 맺어진 인연보다 마음으로 지켜낸 관계가 더 깊을 때가 있습니다. 상처는 흔적을 남기지만 그 흔적 위에 피어나는 사랑이 더 깊습니다. 혹시 당신의 곁에도 상처로 멀어진 사람이 있다면 오늘은 그 사람을 위해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